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의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김선성 박사님이 해주신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것들은 지금 현재 물리적 재생으로 하고 있는 재생 원료에 대한 시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적 재해학습시 인정에 관련된 시험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시험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시험을 했을 때 결과들이 어땠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위적 오염물질의 제거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다층 포장 필름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험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재생 합성체 인정 부분입니다. 현재 공전상에 있는 규격들, 물리적 재생을 하고 있는 국내 규격들은 굉장히 다급하게 공전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부분들이 특히 많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이 바뀌게 된 배경들은 2019년도에 들어가서 보면은 JTBC에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물리적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 재활용으로 사용한 것들이 식품에 버젓이 돌아다닌다. 이것을 식약처가 너무 가만히 둔 거 아니냐 이런 쪽을 한번 터뜨리다 보니까 긴급히 식약처에서 그 20개 업체 제품을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수거 검사했는데 기준에는 모두 적합을 했는데 현재 페트 기준에 적합을 했지만 쓸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요구가 돼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서만 저희 나라에서 인정을 했었고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는 심사 인정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2020년에 그로 인해서 생겨난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자투리라고 하는 처음에 만들 때 쓰여져서 조금씩 남는 것들에 대해서 발생한 자투리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는 재활용이라고 해서 못 쓰게 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못 쓰게 했지만 제조업체 쪽에서는 일부러 썼죠. 썼던 부분이 다 인정을 하면서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2020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3레이어 구조죠. 다층 포장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쓸 수 있다. 이것이 처음 인정된 것이 2020년입니다. 물론 이게 오래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현재 이번에 있는 자투리 부분들은 이제 재활용으로도 인정을 안 합니다. 2022년도에 작년에 가면은 재활용이 아니고 그냥 원료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공전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 법경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재활용에 대한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부터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서 식품용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투명 페트병만 따로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다시 좀 병으로 만드는 부분들로 좀 가자.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아까 바틀 투 바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선별할 때 봤더니 다 다른 거랑 섞여서 쓰더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선별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약처에서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히 좀 허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해서 긴급히 좀 환경부하고 식약처하고 좀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제도적으로 관리할 부분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관리를 하고 그래서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공정 환경부 식약처 분담 역할 분담 아래에 있는 형태대로 재생 플레이크 생산하는 데까지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정제 칩 생산이라든지 용기 최종적인 용기 생산에 대한 부분들 관리하는 것들은 시약처에서 한다. 그렇게 정해져서 이게 2021년도에 시약처에서는 고시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규격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2019년도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이 페트하고 펜에 대한 화학적 재생만 쓸 수 있다가 2020년도에는 말씀드렸듯이 자투리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페트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오게 되면은 제한 합성 시제 기준에 적합한 것들은 이제 식품과 직접 접촉해도 쓸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상황이 매년 바뀌고 있는 형태가 된 거고요. 페트가 굳이 여기에 쓰이게 됐었던 이유를 앞에서 충분히 여러 연사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트 재활용 공정은 사실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 뭐 100% 쓰고 하는 부분들은 알페트 중에서 아마 화학적 재활용 쪽으로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물리적 재활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국가에서는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인정해야 돼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없이 그냥 쓸 수 있도록 현재는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미국 같은 데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서도 좀 심사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물리적 재활용하는 쪽에서는 또 약간의 그 부담으로 대해서 화학적 재활용도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들이 현재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그 알페트가 많이 좀 내려가고 있고 물리적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둘 다 신지보다 많이 비쌉니다. 버진 제품보다는 둘 다 많이 비싼데 두 부분들의 갭 차이가 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물리적 재활용 쪽에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 전문 직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재활용에 대한 것들은 중소기업 적합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틀리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점점 중소기업 쪽에 어떤 적합종을 좀 침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리적 재활용 페트 전체 제조 공정입니다. 뭐 약간 참고를 하시고요. 그 페트 그 플레이크에서 나오는 그런 실질적인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비중에 대한 선별과 뭐 헹굼이라든지 온수 알칼리 세척이라든지 이런 탈수 건조라든지 선별기 이때에서 페이트 플레이크를 만들고 그것을 가열 진공을 거쳐 가지고 다시 칩으로 만들고 시트로 만들고 용기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고요. 배출, 수거,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한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이렇게 그 환경부하고 식약처하고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걸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처리 재활용 원료 허용 방안에 대한 환경부 쪽에서도 좀 규제를 좀 강하게 좀 했는데요. 그 특히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부분들이 업체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2022년도에 나오고 나서 1호 지금 제품밖에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쪽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 재생 플레이크에 대해서 시험을 했었던 내용들이었고 그런 직접적으로 시험을 했을 때 일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좀 초과한 그런 기준치가 나온 거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점도라든지 고유 점도라든지 밀도라든지
폴리올레핀 함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그 물리적 그 재생 원료에 대한 안정성 시험으로 인위적 오염 물질 제거 시험하고 다층 포장 필름에 대한 시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층 포장 필름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가장 차단성이, 즉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하는 걸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위적 오염 시험을 사실 여기에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오염 물질을 묻혔는데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국내 규격 어떤 형평 뭐 그런 상 그 제조 공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 다층 포장 필름까지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인위적 오염 물질 제거 시험은 원료 물질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합성제 기준으로 현재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가와 나에 있는 기준들은 보통 일본과 미국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용출량과 잔류량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시면은 그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0.01 ppm까지도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보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이하까지 최소한 10배 이내, 0.001 이하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출량을 상당히 시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그 어떤 제거율 기준으로 하는 유럽 쪽의 방법들은 제거 효율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효율을 보고 인위적 오염 물질의 그 모델링과 비교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위적 오염 시험에 대한 방법은 오염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이건 아까 그림을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시험실이라든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실제로 제조 공정상에서 제거되는가를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슈퍼크린 공정이라고 해서 뭐 압출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 뒤에 그 고상중합 형태의 그런 그 공정을 거치느냐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요. 현재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고상중합에 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금속에 대한 부분들이 오염물질에서 좀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으로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 낙하산 순 유가크롬의 합이 100mg per kg 100ppm 이하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최종 제품의 기준 규격이 여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은 중금속에 대한 오염물질은 생략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 오염물질 저희가 했을 때 보통은 가장 뭐 극성, 휘발성, 극성, 비휘발성, 뭐 비극성, 휘발성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물질을 보통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4가지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클로로벤젠, 톨루엔, 벤조페논, 메틸스티아레이트, 4가지 물질로 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개요는 클로로벤젠과 톨루엔 같은 경우는 어떤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해서 GC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벤조페놀 같은 경우는 메탄올로 추출해서 HPLC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메틸스티아레이트는 톨루엔으로 추출을 해서 GC 매스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현재 공정성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분석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유효성 검증의 보고서상에 꼭 들어가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 오염물질 저희가 시험했었던 그런 그 결과 예시입니다. 예시이고요. 보통 플레이크에 대한 것들은 블랭크로 잡았고요. 오염 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투입 전과 투입 후에 대해서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제거 효율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 저희가 여기 약간 조금 건조 공정까지 나와서 했었던 부분도 이걸 건조 공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그 압출 공정 고상중하까지 나와 있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불검출 되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 제거율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고상중 불검출에 대한 처리를 보통은 검출 한계를 적용을 해서 보통 보게 된다.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 검출 한계를 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낮게 설정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제거 효율에 대해서 낮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율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들이었고, 현재 시험 결과들은 모두 99% 이상 그 제거율이 나왔기 때문에 무사히 잘 그 제거가 됐다. 시험 공정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했을 때, 그 제조 공정상에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제거율이 다 무사히 되어 있다로 현재까지는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의 가장 큰 그 문제점들은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재생 공정을 상에서 공장에 가서 이것들이 투입을 오염된 물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을 상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제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 제품을 제조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오염물질을 직접 투입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오염되지 않느냐, 제조 공정상의 공정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서는 클리어하게 좀 닦아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뭐 2, 3일에 뭐 기간으로 소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생산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현재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 제조사의 어떤 파일럿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축소 모형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대류오염의 대처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대류오염의 대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그 많이 일본 가서 물어봤는데 그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협회랑 업체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좀 추측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재생 그 3레이어 다층 포장 필름으로 이용해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재활용층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페트 필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그 실제로 안 되게 하는 방법들은 인위적 오염물질을 가운데 층에다가 재활용층에다 해서 정말 나오지 않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공정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정상에 있는 부분을 가동하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 봤을 경우에는 우선 기능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 페트에 있는 보들보다는 산소 투과라든지 투숙도 같은 경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2, 3배 정도 그런 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뭐 화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행량이라든지 이런 공정상에 있는 기준 규격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위적으로 오염을 시켜서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 일반 신지 제품과 비교를 해서 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다 불검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층 포장 필름하고 기본적인 성형 제품의 이행 차이는 없었다 하는 거 다층 포장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